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12일 목요일 밤 10시 20분입니다. 오늘은 좀 워낙 중요한 그런 날이기 때문에 하루에 3편의 영상도 그죠? 오늘 필요한 날이죠. 필요한 날입니다. 지금 오늘 저녁에 다룰 내용은 일단은 방금 전에 있었던 유로존 통화정책회의,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 관련된 부분 조금 다루고요. 그리고 지금이 약간 어떤 금융 위기로 가느냐 아니면은 앞으로 눌림목이냐 앞으로 번영의 길로 가는 뭐 그런 길목이냐, 지금 딱 그런 타이밍입니다. 지금 그걸 고민할 때예요. 위기로 가느냐 아니면 번영으로 가느냐를 고민할 그런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여기쯤에서 나온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만한 좀 좋은 보고서가 나왔길래 좀 그걸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일단 방금 전에 있었던 소식이죠. 방금 전에 밤 10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확히 얘기하면 9시 45분쯤이었나 유로존에서 통화정책회의 끝나고 나서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뭐 유동성을 더 공급하고 이런 부양책을 쓰긴 썼는데 투자 심리에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금융시장 반응을 보면요, 그나마 일단 좀 다행이긴 해요. 조금 다행인 점은 뭐냐면요, 뭐 바로 이런 거죠. 채권 시장 쪽을 보면은 조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 쪽 보시면은 저 방금 발표가 난 뒤로 일단 금리가 오르고 있거든요.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보다 안전자산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위험자산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일단 뭐 독일이든 뭐 이탈리아건 뭐 이런 나라들 보시면 채권 금리가 어쨌든 급격하게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금리는 어떤 0이라는 한계가 있죠. 금리가 세상에 돈을 10년 빌리는데 금리 0이면은 그 돈 빌려주는 사람이 빌려주겠습니까? 어쨌든 저렇게 저금리는 좀 비정상이라는 거를 좀 언제나 좀 머릿속에 일단 넣고 계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고 뭐 독일이고 이런 주요국 같은 경우는 일단 채권 시장 반응은 나쁘지 않다라는 거. 방금 전에 있었던 그 통화정책회의에서 뭐라 했던 내용이 그래도 조금은 먹혔다. 문제는요, 주식시장의 반응은 아직도 차갑습니다. 지금 이 순간 독일 오히려 그 소식이 나오거나 더 빠지고 있죠. 왜 더 빠지느냐? 제가 봤을 땐 실망감인 것 같습니다. 실망감. 유로존에서 뭔가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해줬어야 되는데 나온 그 신문 열어보니까 별 내용이 없었더라. 실망감에 추가적인 폭락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요 봉이 이제 그 결과가 나왔던 그 봉인데 그 이후로 더 떨어지고 있죠. 아무튼 그 방금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은 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되돌리기에는 너무나 모자랐다. 그래서 현재 독일은 8% 가까이 이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야, 무슨 요즘 개별 종목 같네요. 요즘 지수가요. 독일이 어쨌든 8%가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 별로 안 좋습니다. 미국 선물은 이제 좀 전부터 한 저녁 8시, 9시쯤부터 해서 하한가로 잠겨서 일단은 거래가 중지가 되어 있는 일단 하한가에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유로존 통화정책회의에서 좀 누가 센 얘기를 해주면은 혹시나 하한가 풀리나 했는데 뭐 역시나 유로존은 기대할 게 못 됩니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파월의장하고 트럼프의 입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있었던 뭐 내용은 여기 정도까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별로 안 좋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온 보고서들 좀 몇 가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오늘 나온 건데 되게 내용이 좋더라고요. 지금 여의도 증권가에서 뭐 좀 한다는 분들 다들 퇴근 못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퇴근하면 증권가에서 좀 제대로 일하시는 분인가 좀 약간 의심스러운 그런 날이죠.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해외 금융시장 당연히 봐야 되고 보고서도 어마어마하게 써내야 됩니다. 안 그래도 방금 전까지도 이 메리츠 증권의 이 애널리스트들 아직도 퇴근 못하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또 새로운 리포트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거 오늘 낮에 쓰여진 건데 좀 제법 괜찮은 거 2가지가 있어서 요거 좀 보려고 합니다. 침체의 갈림길이란 표현을 써놨죠.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타이밍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시장은 다음 주에 있는 파월 의장의 미국 중앙은행의 어떤 강력한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이슈상으로는 뭐 빠르면 뭐 트럼프야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죠. 트럼프야 뭐 오늘 저녁에도 강력한 조치를 내줄 수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사실상 다음 주 수요일 정도, 우리나라는 다음 주 목요일 정도까지는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그때가 진정한 갈림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요, 뭐 다양한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언론이나 사람들이 그 지수가 20% 빠지면은 여기서부터는 침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와 관련된 증거 데이터를 갖고 나왔네요. 그죠? 이런 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애널리스트 할 거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증거를 제시하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실제로 마이너스 20% 빠지고 나서 많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회색 쳐진 데가 이게 이제 불경기입니다. 침체기인데 보시면은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 아니 그러면은 뭐 20% 찍으면 무조건 불경기 오나요? 그건 아닙니다. 단지 확률이 지금까지 보니까 좀 약간 높은 편이었다 요 정도. 그래서 이런 얘기는 언론의 이런 얘기나 뭐 이런 거는 적당히 그런 소리 하는구나 하고 그냥 넘겨 짚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때 여기 20% 찍은 적 있잖아요. 근데 왜 침체 안 왔어요? 그죠? 여기 20% 넘었던 적도 있네. 이때 왜 침체 안 왔냐고요. 그죠? 이런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걸 보고 뭐 확률은 좀 높다. 그렇지만 뭐 무조건 야 20%가 뭐 S&P가 20% 빠졌으니까 이제 우린 조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이 보고서에서 중요한 내용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침체로 가려면은 제가 이게 늘 말씀드리죠. 이걸 좀 고급스러운 용어로 역시 돈 받고 하시는 분이라 업계 전문가 분이라 역시 쓰는 용어가 다릅니다. 여기 써 있죠. 이 신용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야 위기가 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돈을 누가 필요한데 안 빌려주기 시작하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은 금융위기로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 시스템의 3단계라고 해서 뭐가 문제냐? 1번 부채 규모와 확대와 질적 저하. 그쵸? 이거 지금 현재 상황이죠. 부채 규모는 어느 때보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질적으로도 솔직히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눈먼 돈들이 갈 곳 없는 돈들이 정크본드로 몰려들어서 좀 건전한 채권과 불건전한 채권 간의 스프레드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이런 상황. 이거 있는 거고 이거는 지금 이제 일단 폭탄으로서 바닥에 깔려 있는 거고 자 위기가 있으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된다? 2번 이자 상환의 어려움이나 롤오버의 어려움 이자 못 갚으면 디폴트 나는 거죠. 그리고 롤오버의 어려움이라는 건 뭡니까? 롤오버라는 거는 대출이 있어요. 이 대출을 갚기 위해서 다른 대출을 받아 그리고 이 대출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 만기를 연장하는 겁니다. 이게 롤오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롤오버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내가 뭐 대출이 1억이 있는데 이거 만기를 연장하고 싶습니다. 안 돼! 이러면 디폴트 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어떤 게 가능성이 높을까? 라는 이런 얘기가 이제 보고서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단계, 그죠? 부채는 이미 많고 질적으로도 안 좋다. 이미 진행이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로 보면 롤오버가 어려울 때 이건 현재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연준이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 공급해주고 뭐 ECB에서 유동성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도 솔직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뭐냐?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거죠. 세 번째 두 번째구나. 이자 상환이 어려울 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 장사를 해야 돈이 생겨서 이자를 갚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19라는 요 질병 문제 때문에 뭐 다 사람들이 직장을 못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 상환의 문제가 어려울 수 있다. 이게 오래되면은 이게 오래돼서 디폴트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면은 어떤 좀 시스템적인 문제, 금융위기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또 하나의 문제라면은 이제 특히 요즘 또 여러분들이 지적하시는 것 중에 또
그 에너지 유가 폭락 때문에 셰일가스 에너지 업계의 그 이자 상환 문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될지는 일단은 그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결과적으로 지금 이게 어쨌든 가장 문제예요. 여기에다 이자 상환이 어려울 때 플러스해서 그 에너지 업계의 문제, 유가 폭락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 해결책은 뭐 파월 의장의 입과 트럼프의 입에서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뭐 미국 중앙은행이고, 밥 먹으면은 맨날 경제 생각만 하는 게 그 사람들이니까 뭔가 강력한 조치를 내어줄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지금 문제는 요거다. 예. 우리가 뭐 겁을 내든지 아니면은 뭐 주식을 매수하든지 뭐 이유를 알고 나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요게 문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뭐 에너지 기업이 파산한다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게 파산하기 시작한다면은 다른 유동성 위기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신용 위기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위기로 갈 수도 있겠죠. 에너지 기업 파산을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하고 트럼프가 막아줘야 된다라는 거. 뭐 그렇고요. 뭐 이 보고서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뭐 미국과 중국이 관세에 있던 거 다 철폐하고 빨리 극적으로 화해를 하는 게 주가 상승에 가장 좋은 방법이고 뭐 그럴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틈만 나면 트럼프가 우한 배려입니다, 중국발 배려입니다 이렇게 딱 못 박아 버리는데, 어쨌든 여전히 중국과 미국의 사이는 떨떠름한 것으로 보여서 미중 무역 분쟁의 극적인 어떤 화해 모드로 인한 뭐 이런 상승의 재료는 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참 또 하나 봐야 될 게, 어쨌든 이탈리아가 지금 박살이 나고 있죠. 근데 이탈리아 정부 부채와 은행 문제, 뭐 재부각 가능성 이런 거 있는데, 솔직히 지금 채권 시장 보니까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 이탈리아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탈리아 문제라는 게 뭐냐면 2011년에 유럽 재정 위기가 터졌을 때 그때 싼 똥이 아직까지 냄새를 풍기고 있는데, 그 문제가 다시 재부각될 가능성은 아직까지 재부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재부각될 수도 있겠죠.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주의해야 될 게 요 문제, 그죠? 이탈리아 정부 부채 요 문제하고 이자 상환 어려운 이런 문제. 지금 요런 것들이 금융위기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급반등하느냐의 어떤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런 요소, 어디로 갈 거냐를 결정짓는 요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불안감도, 지나친 뭐 희망도 일단은 뭐 넣어놓으시고 좀 객관적으로 어쨌든 시장을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자, 아무튼 뭐 그렇고요.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연준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뭐 트럼프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이게 위기로 번지기는 솔직히 금융시장 흐름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금융위기가 온다고 하면 여기서 추가 지수가 50% 하락이에요. 선물이 오늘 240대인가요? 선물 240대인데 우리나라 선물 120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1000 붕괴입니다. 금융위기로 간다면 여기서 코스피 1000 붕괴인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일은 좀 일어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금융시장 흐름을 보니까 흐름이라는 게 어떤 위기가 진짜 나기 전에 어떤 그 돈의 움직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큰 돈의 움직임들이 조금 수상하다는 거죠. 얘네들이 진정으로 주가 50% 하락에 배팅을 하는 그런 모습은 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것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채권 쪽, 이거 안전자산이죠, 그죠?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채권 쪽에는 거품이 많이 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또 반토막 나고 그러려면 그 사이에 안전자산 랠리가 한 번 더 나와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랠리가 나오기는 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채권 시장의 버블이, 솔직히 제가 채권 버블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때 영상을 올릴 때가 제 대충 이때쯤이었는데, 여기 어딘가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채권 버블이라고. 근데 여기도 부담스러운데 지금 채권이 여기까지 올라갔다? 제가 봤을 때는 큰손 아저씨들이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위기가 또 오려고 하면 채권을 한 번 더 슈팅해야 되는데, 이거 도무지 이거는 좀 밸류에이션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일단은 수상한 점 하나고요.
그리고 요즘에 치솟고 있는 유로화도 솔직히 또 하나의 그런 요소입니다. 말이 안 돼요. 진짜 위기가 올 거면 지금 달러 인덱스가 이미 뭐 100을 넘어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유로화만 솟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최근에 하도 많이 오르니까 좀 떨어지고 있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수상합니다. 위기가 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같이 움직이는 저런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따다다닥 톱니바퀴가 안 맞아 떨어져요. 톱니바퀴가 잘 안 맞아 떨어져서 저는 일단은 이게 위기로 갈 것까지는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뭐 여기쯤에서 이제 앞으로 희망찬 1년, 2년을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환율도 그렇죠, 솔직히.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만은 우리나라 환율도 진짜 우리나라를 외국인들이 갖다 버렸다면 지금 환율이 오늘 1209원이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뭐 다양한 측면에서 더군다나 국제유가도 그래요. 국제유가도 하루에 27%? 이 정도면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그 한 번씩 언급하기 좋아하는 소위 신용물량, 악성물량 이런 거 다 털어져 나가는 정도거든요. 이 정도면. 근데 여기서 추가로 또 진행시킨다고? 이것도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솔직히 미국 주식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는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 주식은 워낙 평소에 많이 올랐었으니까 최근에 한 3개월 연속으로 빠지고 있는데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빠지는 게 좀 가능하다고 봐요. 이 정도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딱히 뭐 주가의 하락은 뭐 물론 그런 심각성도 있지만 좀 약간 투기적인 거 때문에 그냥 이런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뭐 위기가 올라고 그런다기보다는 이게 뭐 앞으로 지수 반토막 S&P가 다시 1200을 가는데 그거의 전주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봐도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거 봐도 주식 배당 수익률에다가 주식 배당 수익률 빼기 채권 수익률 이런 거 해보면은 지금 주식이 그냥 싼 게 아니고요. 이 자산 배분 측면에서 있어서도 지금은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사실. 주식이 하도 떨어져서 주식을 들고 있을 때 나오는 배당이 채권 들고 있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물론 여기엔 채권이 너무 고평가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아무튼간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어쨌든 채권이 너무 비싸. 지금은 안전자산이 너무 비싸고 위험자산인 주식이 너무 싸서 오히려 위험자산을 들고 있을 때 배당 수익률이 훨씬 높다. 그래서 차라리 주식을 들고 있는 게 낫다라는 결론에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금융위기 때 1.3% 주식 들고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도 1.3%를 그냥 먹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틀린 말입니다만 어쨌든 무슨 뜻인지 대충 아실 겁니다. 남유럽 재정 때 2011년에도 0.89% 주식 들고 있는 게 낫다. 지금은 어때? 지금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넘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솔직히 이번에 금리 하락도 이것도 약간 좀 그죠? 금리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락했는데 이런 것도 솔직히 좀 약간 오버슈팅 어마어마하게 돈 많은 그 어마어마한 유동성들이 양적 완화의 부작용들이 채권으로 몰려들다 보니까 이렇게 좀 채권 금리가 개박살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진짜 뭐 상황이 심각해서 진짜 뭐 경제가 뭐 박살 날까봐 채권을 사는 게 아니고 돈이 워낙 많아서 살 게 없다 보니까 채권 사자 하다 보니까 채권에 버블이 생겨서 그래서 이 별거 아닌 코로나 플러스 감산 실패라는 이 이슈로 금융위기 때급의 그런 충격이 나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애널리스트들 보고서는 깔끔하고 보기가 좋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내용 좋습니다. 메리츠 증권의 전략공감 2.0 오늘 나온 보고서고요.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뭐 위기가 올 거야, 막연하게 뭐 좋아질 거야 라는 것보다도 저렇게 따다닥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읽어보는 게 여러분들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해서 좋습니다. 자, 아무튼 네, 여기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진우 이 아저씨도 퇴근 안 하고 밤에 이거 올렸더라고요. 지금이 회복이냐 아니면은 박살이냐 이 경계에 서 있다 이런 내용의 리포트입니다. 기다려 봐야 된다. 이분은 좀 희망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이런 데이터를 준 걸로 봐선 중국 같은 경우는 그 폐렴의 스타트지였는데 벌써 경제 회복이 많이 됐다.
벌써 작년에 70% 수준으로 회복이 빨리 됐다, 리커버리의 징후가 보인다라고도 또 어쨌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 쓰는 보고서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분이 의견을 제출한 거라고 봐요. 이분도 약간 상방론자 같습니다, 내용 봐서는요. 아무튼 뭐 오늘 저녁 잘 봅시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희망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내일 뭐 코스피가 오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그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아, 독일은 그 사이 또 빠졌네요. 독일은 마이너스 10%. 자, 아무튼 오늘 우리나라 장에서 좀 약간 투매 이런 것이 좀 나왔다 보니까 아마 유럽이나 저기 미국도 오늘 투매 이후 아랫꼬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들 한번 읽어보세요. 직접 다운받아서 원문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